지난해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물 모형이 최초 공개되었다. 공개된 KF-X 실물 모형에는 미티어 및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스마트 폭탄인 레이저, 제이담과 480갤런 외부 장착 연료 탱크 모형이 장착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측 하위 관계자는 많은 무장 가운데 기체 하단에는 약 200km 날아갈 수 있는 미티어가 장착된다 면서 특별히 미티어를 강조했다. 참고로 공대공 미사일이란 항공기에 탑재하여 적이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유도탄을 얘기한다. 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티어는 가시거리 밖의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유럽의 MBDA사가 만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지난해 11월 22일 MBDA는 KF-X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에는 미사일 장착과 각종 테스트 비행까지 포함됐다. MBDA사는 KF-X 전투기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각종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테스트 비행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KF-X는 공대공 무장 장착과 관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KF-X의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 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미티어는 AIM-120 암람과는 성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앞서 고려했던 AIM-120 암람은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MBDA사의 미티어에 비해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 100여 킬로미터의 AIM-120 암람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다. 특히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했다. 덕티드 로켓 덕에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초스피드와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도와 구기동성 그리고 능동 레이더 및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미티어를 적기가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리고 KF-X의 경우 향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M-120 암람을 선택했을 경우 수출 때마다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KF-X 전투기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를 채택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미국제 AIM-9X 사이드와 인대보다 짧다. 반면 MBDA가 개발한 아스람 미사일은 사거리가 50km에 달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특히 국산 AESA 즉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KF-X는 예전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세적인 공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이리스-T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긴 아스람은 KF-X의 공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형 전투기 KF-X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 본격화. 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KF-X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KF-X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KF-X에 최초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아프간과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폭탄들이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F-X 탑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적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자동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청과 이스라엘 엘비스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국 KF-X 전투기 탑재 레이더로 이스라엘 엘타사 제품을 선정. 오래전부터 대충 알려진 소문이었지만 한국의 KF-X 전투기에는 일단 이스라엘제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것 같네요. 한국 ADD 측이 이스라엘 AESA 레이더로 최종 결정한 듯합니다. 유력 군사 사이트인 플라이트 글로벌에서 나온 소식이니 맞겠죠. KF-X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본격 개발에 돌입했고 120대 정도 생산하여 한국 공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구형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죠. 상세 내역은 없지만 KF-X 개발을 진행 중인 한국 의국가연 측이 탑재 레이더와 관련 이스라엘 IAI 측과 0.35억 불 상당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KF-X 탑재 레이더 개발 부분은 이 분야 단골인 LIG 넥스원 대신 한화 탈레스가 개발 업체로 선정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국내 유명 모군사 사이트 가면 오래전부터 KF-X 전투기의 이스라엘제 레이더 탑재는 이스라엘 측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것만 부분 받아온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구국산 AESA 레이더 개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IAI 측과의 계약을 보면 방산 무기 체계의 국산 개발 선례들을 통해 볼 때 KF-X 전투기 탑재 레이더가 어떤 그림으로 진행돼 나올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부분이든 전체를 받아오든 레이더 제품명은 안 나와있지만 그 대상은 아마도 IAI 산하기업인 엘타 개발의 ELM2032 또는 ELM2052 AESA 레이더의 파생형인 건 확실한 것 같고 KF-X 크기를 고려하면 그중 ELM2052 AESA 레이더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예를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우선 더비 미사일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무장도 함께 묻어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ELM2052 AESA 레이더와 관련 대충 알려진 바론 F-15, 미그 29, 미라지 2000 그리고 LCA 테자스 등
각종 전투기의 탑재 운영을 전제로 개발된 레이더로 알려지고 있죠. 기체 크기와 DC 면적에 따라 모듈수는 달라지겠지만 대략 1290개 정도의 모듈수와 160나노미터 이상의 최대 탐지거리 64개의 목표에 대한 동시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타 측은 연이은 수주 소식에 희색이 만연하겠습니다. 인도 LCA 테자스에 이어 한국의 KF-X까지 인도 헬 개발의 경전투기인 테자스 2전형에 이미 1M2032 초계형이 장착됐고 현재 개발 중으로 기대치가 그리펜이 F급 성능을 기대한다는 티저스 MK2EN LM2052가 장착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 조립만 해도 되는데 일본 정부는 묵묵히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예산 투입 논란에도 기술 개발 지속. 일본은 또 F-35E 42대를 미국에서 23조 8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도입하는 데 들이는 비용인 7조 4천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 중공업은 F-3 개발을 맡은 방산업체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정비창을 독점하고 정비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기술 확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2016년 스텔스기 생산을 위해 기술을 시험하는 실중기 XE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 방위장비청은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발 당국은 F-22 등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엔진 한 개당 최대 15톤의 추력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애프터버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엔진 추력이고 실제 추력은 11톤이지만 자체 기술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첨단 전투기에 꼭 필요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이미 199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으로 상용화된 AESA 레이더는 일본의 주력 전투기 F-2에 장착됐습니다. AESA 레이더는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긴 것은 물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고 탐색, 전자전, 무기 유도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첨단 항공기의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작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질화갈륨을 사용하는 신형 AESA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탐지거리가 1000km를 넘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최신 육상 레이더 LMSSR에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도 F-3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고 비판하기엔 남긴 족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고집스럽게 항공기 개발을 시도한 일본의 사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KF-X는 이제 걸음마 단계 조급증 버려야. KF-X에는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이제 5년차를 맞았습니다. 2026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만 사업 자체를 엎거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은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끝냈고 이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월 시제기에 동체 앞쪽 구조물인 벌크헤드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으로 결코 성공이나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지만 절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작년 미납금 3,300억 원 중 급히 1,320억 원을 냈지만 여전히 1,98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직접 국방부를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투자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에서 30일 미국 백악관 한미 정상 만찬 및 양자회담에서 미국산 전투기 구매와 TO-12 판매 카드를 타진한 것은 양국 간 통상 이익의 신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양국 간 교역이 어느 이방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윌루즈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양국이 함께 수혜를 입는 윈윈 관계가 되도록 전략적인 주고받기를 모색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해주면 미국은 세 가지 고민을 덜게 된다. 우선 일반 상품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력조 문제를 방산 분야 교역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등에서 다량 실전 배치돼 우수성을 인정받은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한층 개량한 기종을 도입함으로써 신형 훈련기의 성능 결함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기술뿐 아니라 생산비용 면에서도 우수한 한국을 TO-12의 부품 생산기지로 삼음으로써 복증하는 미공군의 군용기 도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흥국 등에도 한국과 공동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신형 훈련기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미공군이 TO-12를 구매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면 한국은 역시 세 가지 수혜를 입게 된다. 우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 도약의 기회가 열린다. TO-12용 부품 및 반제품을 카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TO-12 부품은 주로 카이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제작하게 되는데 항공기는 보통 공정의 90%가량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므로 이를 담당할 고급 숙련기술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조선 산업 불황으로 실업난에 허덕이는 경남 지역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통상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고위 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록히드 마틴과 카이는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제3국에도 수출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미국과 해외 판매를 포함하면 최대 총 2,000대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업 금액은 100조 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윈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양국에서 총 35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TO-12는 당초 미공군이 노후화된 T-38C 훈련기 대신 도입하려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의 1순위 후보 기종으로 일찌감치 꼽혀왔다. APT는 주로 F-35 등 5세대 전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해 추진됐는데 마침 F-35의 개발 및 제조사는 TO-12를 카이와 공동 개발한 미국 록히드 마틴이다. 더구나 TO-12의 기본형인 TO-10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초음속 훈련기로 도입돼 성능을 인정받았고 일부 개량된 공격기로 파생 개발될 정도여서 당초 업계는 APT 공개 입찰을 록히드 마틴 카이 컨소시엄의 1강 구도로 진단해왔다. 국내 방산업계 분석 자료 기준. 그러나 보잉이 뒤늦게 스웨덴 사보와 손잡고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는 1강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미국의 보잉은 미국 정부의 육해공군 통합용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구매 사업에서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밀리는 등 전투기 분야에서 거듭 고배를 마셔 해당 분야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하이급 전폭기 F-15 이글을 내세워 하늘을 제패했지만 후속 개발 예정 모델이던 준스텔스기 F-15 사일런트 이글마저 우리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에 물먹어 한층 더 타격을 입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APT 사업 입찰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참여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와중에 문 대통령이 미국산 전투기 구매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것은 록히드 마틴과 카이에겐 응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국 전투기를 더 사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보잉의 F-15 어드밴스드나 F-15 사일런트 이글 구입을 결정할 경우 보잉을 살릴 수 있다. 혹은 문 대통령이 F-35를 추가 구매하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 덕에 록히드 마틴의 F-35 생산 단가가 낮아져 해당 기체를 구입하는 미군에게도 예산 절감 혜택이 가게 된다. 쉽게 말해 문 대통령은 보잉을 살리거나 록히드 마틴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카이를 육성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